이제 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 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프로세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실무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3교시에서는 좀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면의 한계상 제가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사실은 일주일, 2주 정도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또는 사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지를 보면 사건 번호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지. 그 다음에 표지 다음에 감정평가표. 표지 다음에 감정평가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끼리는 이제 과로감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느 시점에 평가했고 또 어느 가액은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이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표가 있습니다. 명세표는 사실은 뒤쪽에다가 표시하는 이제 회사도 있고요. 앞쪽에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그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명세표는 말 그대로 그냥 요약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번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에 대해서 토지면 토지의 단가 그리고 평가액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되어 있고요. 건물은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가액이 얼마인가,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다 그러면 1, 2, 3, 4, 5층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어떤 이런 공동주택들은 그 호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고 그 호수에 따른 가액이 얼마다. 그리고 간략하게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그 다음에 명세표, 감정평가 또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은 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거는 비고란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는 좀 틀립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용도지역이 2개에 걸쳐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기타 참고사항에 보통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기타 참고사항이나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사들이 조사를 한 것,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다음으로 이제 제시, 의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도 얼마씩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표시도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음으로 감정평가 요항표라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단독주택가는 토지에 대한 요항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설명을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다 그러면 뭐 철콘초라든지 아니면 벽돌조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은 언제인지 이런 건물에 관한 사항을 다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음으로 광역 위치도, 상세 위치도. 대략적으로 광역 위치도라 그러면 위 위치가 어디 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무슨 동이다, 보강동이다. 그러면 그 보강동의 위치가 어디쯤에, 이 지번이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위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상의 지번이 다 나올 수 있고 주변 지번까지 나오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정 및 건물 개항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걸 약으로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인지 2층인지 사선으로 표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돼 있고요. 제시형 건물이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옥탑이 원래 물탱크실이었는데 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 점선으로,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 건물,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각 호별 배치도라는 것도 이렇게 내부 구조도라고 하고요. 건물 개항도에 넣는 회사도 있고 내부 구조도라고 해서 호별 배치도나 그다음에 그 대상 물건에 뭐 201호다. 그러면 201호가 아니면 710호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안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발급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 현황도라고 하는데 이 현황도는
따로 이렇게 개인정보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해서 어떠한 모양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제시의 건물 이런 것들은 거기 그 개황도에 점선으로 다 표시해서 기역, 니은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사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가면 토지고요. 가나 다다 그러면 이럴 때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역,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제시의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에도 이렇게 보면 베란다 부분을 막아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국에 제시의 건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시의 건물을 표시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현장에 조사를 하고 평가사들이 그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제시의 건물이 뭐가 있고 그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실 때 그 평가서를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그리고 이게 가액으로 얼마씩 결정을 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시의 건물은 모든 걸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평가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긴 한데 표시되어 있고요. 이따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인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주택가가 적발을 했으면 주택가, 건축가가 적발했으면 건축가 이렇게 해서 밑에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단계, 이제 그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단계 제가 5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한 7단계 정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축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어디 있고 주소가 어디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왔다면 몇 동 몇 호가 들어왔고 어느 아파트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 그래서 평가 명령서라고 해서 접수 및 물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법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5개 법원, 전국적으로 몇 수십 개 이제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 소속된 평가사들이 평가 명령서를 받게 되고 그 명령서를 바탕으로 그 물건을 확인하고 아, 이런 거고 이렇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 서류,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분 증명서, 토지용계 확인서, 그 다음에 지적도 뭐 이런 것들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 건물 현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런 평가 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서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격을 얼마에 입찰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 되면 처리계획 수립.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다른 또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될지 몇 번을 가봐야 될지 또 가보면 대부분 문을 안 열어주거나 또는 주인이나 점유자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가보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별도의 표시를 합니다. 뭐 여러 번 갔는데 폐문 부재로 인해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 건축물 현황도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저기 밖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대부분 제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실지조사에서 현장조사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공부상 내용하고 실제 물건하고 같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몇 개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또 별도의 창고를 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에다가 별도의 물탱크실이었는데 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평가해 본 것 중에 가장 제 시험에 18개 정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아까 빨간 점선으로 처리한다고 기억 니은으로 표시하고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현장을 갔다 와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 다음에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3방식을 적용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평가사들이 시산가액 조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거쳐서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보통은 이제 엑셀을 가지고 한번 쭉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한 다음에 그 제출한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별도의 종이본을 출력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는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오른쪽이면 탁상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탁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가액이 얼마 정도, 토지 건물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 아파트의 710호가 얼마짜리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 간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하자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될 요인, 마이너스가 될 요인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또 인근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세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탁상감정 탁감이다.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되도록이면 이해관계인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검토하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탁상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탁상을 할 때 보면 공부조사, 물론 현황도 이제 현장 조사할 때도 공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부조사를 어느 정도 잘 해가지고 가면 현장 조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조사를 잘 대충하고 가면 되게 현장 조사가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조사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3대 서류, 4대 서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 표제부는 그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대지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한다는 거.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이거는 민법이나 사법 또는 정식 경매 수업에서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를 통해서 평가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지분평가를 의뢰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체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건물만 평가를 의뢰한 건지, 아니면 건물에 상관없이 토지만 평가를 의뢰받은 건지를 평가명령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급령이 있고 열납령이 있습니다. 열납령은 700원인가 그렇고 발급령은 1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정식 서류를 볼 때는 발급령으로 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의 분리에 단독이 들어가고요.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죠. 초과되면 연립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하면 다세대주택 4층 이하고요.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뒤쪽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단독은 그 토지 건물 호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건물이 거의 대부분 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710호 주인이 다르고 701호 소유자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연립주택도 다 다르고 401호 소유자가 다르고 201호 소유자가 다르고 3호가 있으면 203호 소유자가 다르고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토지
더하기 건물로 평가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거와 유사한 거를 바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의 표기가 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란 표시로 되거나 대부분 이제 빨간 표시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있긴 한데요. 보통 크게는 이제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경우는 항공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이 신고를 했다든지 저랑 뭐 소유주랑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 그럼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조사를 나와서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하고요.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반 건축물 표기는 노란 표시나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불법 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베란다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보일러실로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옥상 부분에 보면 별도의 증축된 건물을 또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1층 부분에 보면 보일러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불법으로 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적발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또 제시의 건물로 그 대장 위에 물건이 있으면 표시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경매평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담보평가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위반 건축물에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오고요. 그래서 내 땅이 뭐 도로에 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 도로에 안 접하면 맹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도로가 어떤 도로에 접했냐, 세로가 뭐 이렇게 하면 8m 이내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다. 또 소로다. 그러면 8m에서 12m다. 각지다. 그러면 두 개의 도로에 접할 경우다. 그 다음에 뭐 광대로다. 그러면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로, 강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로에 접해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보면 또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연녹지 지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공법적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고요. 이것도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에다가 뭐 한 필지를 하면 1,090원 받고 뭐 두 필지 하면 2,000원 플러스 뭐 90원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 필지인가 4,500원 이상 되면 뭐 60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던데 대략적으로 1,000원에다가 한 90원, 80원 정도, 90원 정도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나중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토지 이음 또는 기타 이제 이런 거, 그 서울시 정보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봐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간략하게는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걸렸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위험성만큼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요만큼은 빼고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언제든지 철거 명령이 오고 심지어는 그 강제 집행이 와서 실제로 와서 부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하고 그만큼을 고려해서 경매에 입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앞에서 말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건축물 대장 조금 더 가서 공동주택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만 발급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나옵니다. 뭐 1층, 2층, 3층, 4층, 뭐 1층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층에 뭐가 쓰고 있는지.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집합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요. 단지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개별 호수별로 또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등기부 등본이 아니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런 대장을 다 조사했는데 제가 아까 하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임야도, 지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토지가 아니면 내가 평가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현장 조사, 경매에 조사를 갈 때 반드시 지적도, 임야도도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민원 24 들어가면 다 공짜입니다. 종이값은 나오지만요.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을 내고 발급받아 있는 건 등기사항 전부증서, 등기부 등본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것도 당연히 발급을 받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얼만큼 알고 접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나 지적도는 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정형으로 생겼는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정방형으로 생겼는지. 정방형은 말 그대로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한 10%의 여유를 두는 것도 우리가 정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로 쪽에 붙은 부분이 같은 긴 사각형 같다. 그러면 이런 가로장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적은 긴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건 세로장방형이다. 이런 땅들은 이쁘게 들어오는 거죠. 땅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공부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 하고 또 실제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거와 그냥 가서 현장에서 모든 걸 접한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갈 때 주위에서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링을 하든 검색을 해보면 어떠한 것들을 현장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한 경매책에도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우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앞에 가봤을 때 짐이 막 쌓여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안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임차인이 됐어도 그런 것들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다 이런 거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조사, 사전조사라고도 하는 이 사전조사해서 이것듯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부 서류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 현황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정평가는 항상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서류상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대원칙이 현황평가입니다. 모든 평가가 대부분은 원칙은 현황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공부상 전답, 저는 밭이고 그다음에 노는 답이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가보니까 건물이 있다든지 뭐 창고가 지었다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잡종지로 평가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그거 지목상 전이나 실제로 현황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조금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부상 전인데 실제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은 뭐로 쓰죠? 주차장 용지로도 쓰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지목이 별도로 있지만 잡종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 현질 변경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사의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매 진행 시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저기다. 다만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이제 경매 쪽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게 용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실제로 잡종지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이나 답,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르고 실제로 가보니까 전답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드비의 함정이다 제가 오른쪽에 해놨는데요. 로드비라고 하는 게 뭐 빠르면 뭐 한 달 전, 뭐 심지어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네이버도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리뷰라고 하나요? 네이버에서는. 그거 이렇게 보면 많으면 6개월, 그 지방의 그 변화가 적은 데는 1년, 2년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없던 것들이 생겼다든지, 도로가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 된다. 발품을 팔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간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경매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확인 저는 이제 몇 개만 이제 대표적인 거 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임차인인지 확인을 하고요. 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 나가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안 나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소유주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또 제시의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 표식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자물쇠 점유 흔적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유치권은 점유를 이탈하면 유치권을 상실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민법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현수막으로 여기는 유치권 집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누구는 출입을 외부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옥탑방이라든지 창고라든지 1층에 보일러실, 2층에도 보일러실 이렇게 해주는 거. 제가 심지어 18개까지 있는 거 제시의 건물을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표기만 했지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거나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매에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또 중요한 게 내가 그 단독주택이 됐든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낙찰받아서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물리적 하자가 있는지 누수, 파손, 곰팡이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꼭대기층이 지금은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많지만 예전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그래서 싫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대기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파손, 곰팡이에 오히려 꼭대기층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맨 위에 보시는 거 점유자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임차인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경매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임차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경매가 억울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당동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니까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점유해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셔서 건물주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권리분석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경매 수업에서 풍부히 배우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경매는 있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유자 확인, 유치권 표식, 제시의 건물, 설비 상태,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우편물이 들어왔는지 없어지는지 만약에 우편물이 있는데 쌓여 있다. 그럼 여기 안 살 사람이 안 사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밖에 있다든지 쓰레기라든지 밖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서류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개를 보고 만들어서 경매에 현장 조사할 때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가격 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을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1년, 2년 뒤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게요. 1년 전의 아파트 가격과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평가한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의 접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레그 시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조사는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부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한 그 현장 조사를 완료해서 날을 보통은 가격 조사 완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계유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뭐다 이렇게 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표지라든지 괄호감정표, 감정평가표, 그다음에 의견, 그다음에 요항표, 그다음에 명세표, 그다음에 뭐 광역 위치도, 상세 위치도, 사진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서 넣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순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3방식은 이제 원가법, 비교법, 수익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명은 원가법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을 따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수익하는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격만 있는데요. 임료는 좀 다릅니다. 임료는 원가법과 적산법이라고 하는 임료 산정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에 의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수익하는 법은 수익 분석법의 임료 산정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격이니까 일단 원가법은 얼마가 들었나 공급자 관점이야.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나 얼마 들었어? 철콘치를 지었는데 얼마 들었어? 이게 원가법이다. 그래서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뭐 재생산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거 시장에 얼마 팔? 나 710호가 얼마에 팔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 708호가 거래된 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거 거의 유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 언저리 어디선가에 거래가 될 거다. 그래서 뭐 710호를 평가하는데 708호가 거래된 시점이 있다. 뭐 3년 이내 실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얘가 더 플러스 요인이 있거나 마이너스 있고 요거를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사실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KB 시세라든지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보면 거의 맞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건 수익하는 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상가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기본 원칙은 이제 토지 더하기 건물 원가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수익하는 법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가, 오피스텔, 뭐 영업권, 광화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가법이나 비교법.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 방법이다. 그러면 아까 단독주택이다. 제가 주어졌습니다. 단독주택이다. 어떻게 한다? 토지 더하기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요. 그래서 법적 표준평가원에서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하고요. 만약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러면 거래사례를 가지고 사정이 개입될 수 있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은 없습니다.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다. 그래서 이 그 밖의 요인, 기타 요인이라고 예전에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평가사들이 평가한 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세에 육박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시세입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뭐 국토부가 정한 대표적인 따고요.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뭐 요거는 참고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거래된, 표준지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근데 지금 뭐 10월 달, 11월 달, 아니면 뭐 12월 달,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의 시점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요인이다. 도로 조건, 형상, 고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요인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인에서 뭐 1.5배, 2배 이렇게 거의 시세에 실거래가 육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평가 물건에 따라서 토지는 여러 가지 뭐 주거용인지 산업용인지 아니면 또 임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요인은 뭐 4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 상황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토지를 평가했으면 이제 거기에 건물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한다? 10억에 지었다. 근데 10년이, 보통 철콘주를 지었다. 그러면 철콘주는 보통 50년을 내용연수로 삼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5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10년이 됐다. 1억 정도를 뺀다. 그래서 10억짜리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니까 2%씩 10년이면 20%겠네요. 그러면은 20%를 빼서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적산가액. 예전에는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적산가액이다 얘기한다. 그래서 제조단가는 지금 시점에서 지으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인 거 50년인데 10년 지났다. 그러면 40년 남았잖아요. 50분의 40, 0.8만큼 나왔다. 그러면 10억에 80%니까 8억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빼기 논리로 가면 10억인데 감가상각 누재액이 2억이다. 그래서 10억 빼기 2억. 그래서 그러면 8억이다. 예를 든 건 제가 간단히 보여주려고 50년이 철콘조 건물이었어요. 25년 지났어요. 절반이 지났네요. 그럼 50% 감가됐죠. 10억짜리다. 그러면 지금 5억만큼 감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존가액은 5억이다. 그래서 10억 빼기 5억은 5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더하기 건물, 단독주택은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 심지어 1932년도에 지은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근데 건물로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예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는데 이거 0이야 마이너스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평가사들의 판단을 해서 5 내지 10%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사실 거의 토지가액에 거래됩니다. 보통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도 건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찰가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평가. 아까 710호 평가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708호에 거래된 게 있어. 610호에 거래된 게 있어. 뭐 320호에 거래된 게 있어.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내가 평가하고 싶은 710호를 얼마에 평가할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 선정했어요. 제가 오른쪽에 엄청 큰 아파트 단지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단지, 같은 동, 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같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층별 1층에 있는 아파트 하고 1, 2, 3, 4, 5층까지는 약간씩 좋아진다 이렇게 하다 5층 이상 되면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5층 이상 되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층별이다. 그래서 1층과 로얄층, 뭐 중간층은 로얄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맨 꼭대기를 또 로얄층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10%, 15%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아파트의 특색, 특징, 위치, 단지, 동, 뭐 여러 가지 층별 효용, 아니 위치별 효용,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대략 뭐 10에서 15%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또는 아니면 북향이냐 북서향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5 내지 10% 정도 차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뭐 뒷산을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또 좋은 가치로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층별 향별 조망이고요. 또 최근에는 조망권의 가치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별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교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